그 마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신 주문을 한번 써봐요. 변신 주문은 해리포터 깔로 가면 어떨까? 마감이지 되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실까? 뭐라고? 맞아요? 아,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나름 영어랑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영어가 또 뿌리를 라틴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감이지 데드라인 이렇게 한 거죠. 아, 마감 이즈 데드라인. 데드라인 하면 근데 너무 뻔하니까 인을 뺀 거죠. 마감이지 데드. 마감이 이제 죽었다. 아, 마감 이즈 데드. 마감이 끝났다. 아, 그럼 마감 이즈 데드 이렇게? 어. 아, 괜찮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이렇게 또 거의 한 달이 다 됐어요, 그죠?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새로운 책도 또 쓰고 있고 그리고 라디오에 고정으로 나가게 돼서 아, 잘 된다, 잘 나간다. 별이 빛나는 부럽다. 밤에 청취해 주세요. 꼭 청취하겠습니다. 권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사월 작가랑 지난 1년 동안 주고받은 일기, 산문, 사진 작업 대체로 편지로 된 고상하고 천박하게라는 소간집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하고 천박하게에서 천박함을 담당하셨다고. 제가요? 네. 둘 다 고상하고 천박한 모습을 담당한 거. 동수 작가님의 유머가 되게 공감됐던 게 SNS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잡으면은 고상하고 밑에 이제 김사월 작가 이름이 써 있고 그렇지. 천박하게 밑에 이제 이원 작가님이 써 있어서 아하 약간 이런 뜻인가? 저는 어저께 캐리비안 베이 갔다 왔어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수원 사람이에요. 캐리비안 베이가 수원에 있는 건 아시나요? 저 수원 사람이에요. 어쩐지 처음부터 어쩐지. 끌리더라. 저희 아들, 딸, 저희 아내, 저 넷 다 처음 가본 거예요. 다 수원 사람인데. 아 진짜? 그리고 그 느낌도 좋았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와서 꼭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전날 같이 놀아줘야지. 오로지 우리 별책 부록만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아하. 와, 진짜 한 달이 지났는데 호흡이 좀 맞나 싶었는데 알지 않네요. 자, 17반 좋아요. 이렇게 저희는 잘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1화가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주변의 반응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잖아요. 전성진 작가에게 연락이 와서 책 소개해준 문장들도 너무 좋았고 책을 소개해주신 방식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밀리의 서재 별책 부록이라는 프로그램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볼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 뿌듯했고 이제 우리 도슨트님은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고명환 작가님에게 연락이 안 왔습니다. 명환이 형 연락 안 했구나. 요즘 바빠갖고. 이거 분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재밌었던 후기가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을 모았냐 너무 신선한 조합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 우리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목록만 뒤적거리고 있다고요?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좋은 책이지만 아직 입소문 타지 못한 책들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독서 의지까지 일깨워드립니다. 밀리의 서재 별책 프로. 네, 저희가 소개하는 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밀리의 서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책들 중에서 별점은 높지만 아직 읽은 분들이 좀 적은 숨은 도서들이 있어요. 숨은 도서들을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보고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추위를 이겨내시는지 궁금해요. 체력 증진을 하고 싶어서 요새는 인행치행으로다가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러닝을 하세요? 네, 영하 10도 위면 가서 뜁니다. 저는 핫팩을 꼭 삽니다. 핫팩을 사서 핫팩 안 쓰세요? 핫팩을 누가 써요? 물론 핫팩을 붙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좋아요. 추울 때 아무래도 들려가게 되잖아요. 집에서 뭐 합니까? 맨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때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시면서 소설책을 한번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녹인다. 우리 집에서 따뜻하게 하면서 책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울린 소설책을 주제로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이 높은 별점을 주신 소설 카테고리 책 중에서 서재 담은수가 1.5만 이하 아직 회원분들에게 좀 덜 알려진 책 6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6위부터 소개해볼게요. 자, 6위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점 4.2점에 빛나는 박서련 작가님의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입니다. 판타지 소설 어른이 돼서는 읽기 힘든 장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리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직장을 잃고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혹시 리볼빙 서비스가 뭔지 아시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리볼빙.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올바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에 카드 100만 원 썼는데 나 못 갚는데 괜찮아 10%만 갚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난 10%만 갚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쌓이겠죠? 그렇죠. 높은 이자를 내게 돼요. 여기서 주인공도 신용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한강 다리에서 투신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소설이 시작하는 거예요. 투신하려고 막 하는데 이 장면도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강에 가서 투신하려고 해. 근데 너무 추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현실 속에 그런 감정들이 약간 이게 섞여 있으면서 처음부터 약간 몰입도가 좀 높은. 근데 갑자기 택시가 한 대가 딱 쓰면서 천사처럼 하얀 원피스를 딱 입고 나온 사람이 딱 내려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갑자기? 당신은 마법 소녀가 될 운명입니다. 판타지로 판타지로 여기서부터 갑자기 판타지로 슉 약간 어벤져스 같은 느낌? 여러 가지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소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들이 세상을 또 지키는 이런 컨셉이에요. 개별적으로 막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전국 마법 소녀 협동조합, 그 전마협이라는 또 조직도 있어요. 얘네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가 있다.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멸망한다고 여기서 가정하는 줄 알아요? 기후위기 이런 건가요? 맞아. 소름. 또 다시 현실의 어떤 요소를 맞아요. 가져와서 읽었어요? 초반을 조금 읽어봤어요. 치팅이네. 이거 치팅. 난 진짜 맞힌 줄 알고 괜히 소름 돋은 거 취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였나? 작가의 메시지도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으려면 시간의 마법 소녀가 필요하다. 기후 위기로부터 세계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야. 시간의 마법 소녀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 소설이 초반부를 쭉 달려가고 있는데 설정과 스토리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않는 그런 장르인잖아요. 근데 은근히 사회적인 화두도 많고 경제적인 계급도 가지고 오고 각 잡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무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정 안에 잘 녹여내신 것 같아서 저 오히려 들으면서 떠올랐던 게 오히려 영화 킹스맨이 떠올라. 하층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킹스맨 우연찮게 현실에서 힘들게 살다가 킹스맨이었다는 게 딱 밝혀지고 약간 판타지처럼 가고 맞아요. 액션도 판타지 같잖아요.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한번 이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문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예언의 마법 소녀가 마법 소녀로 변신하려면 알고 싶어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내일은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대답해 드릴게요. 예언의 마법 소녀 변신! 이렇게 하면 변신을 하는 거예요. 주문이 기네요. 길어요. 줄이 너무 긴데? 만약에 내가 마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마법을 갖고 싶은지. 저는 손가락을 튕기면 타노스처럼. 네 제가 마감해야 되는 원고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해요. 그럼 좋아. 그 마법이 생겨.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마법이야. 네. 그 마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신 주문을 한번 써봐요. 변신 주문은 해리포터 깔로 가면 어떨까? 마감이지 데드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실까? 뭐라고? 맞아요?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나름 영어랑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영어가 또 뿌리를 라틴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감이지 데드라인 이렇게 한 거죠. 마감 이즈 데드라인. 데드라인 하면 근데 너무 뻔하니까 인을 뺀 거죠. 마감 이즈 데드. 마감이 이제 죽었다. 마감 이즈 데드. 마감이 끝났다. 그럼 마감 이즈 데드 이렇게? 괜찮네. 아니 너무 별로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나도 너 이렇게 별로인 줄 알았는데 의미를 듣고 보니까 괜찮네요. 저도 손가락을 딱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엄청난 긍정을 줄 수 있는 거. 긍정의 요정. 갑자기 딱 하면은 모든 게 긍정적으로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정말 엉망으로 살지 않는 이상 깊이 보면서 제대로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많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좌절할 때가 많아. 너무 안돼 이거 바꿔주는 거. 딱 하면 그럼 막 긍정적인 게 생각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떠오르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딱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쟤는 재수 없어. 쟤는 안 해줘야지. 약간 이러면 안 되고. 뭐? 마감을 바로 해? 안 돼. 그래서 자, 주문 외우신 걸로 하고 네. 저희가 이번에는 그러면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를 우리 밀리의 서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궁금해 이거. 작가의 말이 너무 재밌네요. 마지막 문단에 한편 나는 이 작품의 원고료로 마법소녀 고전 완구를 몇 점 샀다. 그렇게 해야만 완결 지을 수 있는 개인적인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있겠지. 그럼 이만. 그냥 뭔가 마법적으로 퇴장하는 느낌이라 마음에 드는 문장. 약간의 마력을 지닌 선량한 다수의 힘을 모아서 기후재난에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장 되게 기억나고요. 나오면서는 착하다는 게 뭘까? 거절을 잘 못하는 게 착한 걸까 생각했다. 거절할 수 없었을 뿐 속으로 꼭 좋은 것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 후기가 마음에 들어요. 세상이 요지경이어도 열심히 일상을 굴려야 하는 사람들. 즐겁고 조금 슬프게 읽었다. 마법 소녀들이 사건 해결하는 에피소드 더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작가님이 더 해주셨어요. 네, 은퇴합니다. 다음 후속작이 있습니다. 마법 소녀 복직합니다.라는 책으로 아 정말요? 네, 또 다시 오. 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됐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빠르게 읽힌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 30분 정도 만에 다 읽은 것 같은데 완독 예상 시간 한번 볼까요? 92분이네요. 그렇죠. 92분이죠. 맞아요. 빠르게 읽힌 오, 책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5위 별점 4.5. 와. 임진평 고희은 작가의 오늘도 돌아갑니다. 풍진동 LP 가게. 음악의 조예가 깊은 두 작가 임진평 영화감독과 고희은 작가가 함께 쓴 소설이에요. 왜 시작이 됐냐면 이 두 사람이 좋은 음악 영화 한 편을 만들자 라고 모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설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박 사건. 보통 이게 두 명의 작가가 쓰기 시작하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소한 다툼이 하나도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책을 완성했다고 해요. 마치 소설과 닮아 있는데 앞에 우리가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소개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책의 주인공도 이 주어진 인생을 포기하려 했어요. 딱 인생을 포기하려 할 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인공 정원이 천장에 노끈을 묶어요. 근데 이제 의자에 올라가요. 근데 딱 그 직전에 눈에 뭐가 들어와.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데 LP판 6천여 장을 보게 된 거야. 딱 죽음 직전에 뭔가 떠올라. 그래서 조금 더 살아야겠다. 왜 그랬냐면 이 LP판 6,312장을 팔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서울의 후미진 동네에 풍진동에 이상한 LP 가게를 오픈해요.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임시로 오픈했던 가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야. 부패를 일삼던 강력반 형사, 상처가 있는 아이돌 멤버,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취준생, 미혼모 출신의 불량 변호사, 병원을 버리고 도주한 정신과 의사, 없을 것까지만 실제로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연을 다 들어요. LP를 팔면서.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와 관련된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삶에 지쳐서 이 무게에 눌려서 가끔 그런 순간 다 있잖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 한 번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때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책은 딱 그럴 때일수록 타인과 연결돼야 된다. 또 그걸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타인이다 라고 말해주는 책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주인공이 깨달음을 얻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라고 여겼던 LP 가게의 사람들이 정원에게 마치 가족처럼 운명처럼 느껴졌다.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 선택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을 존재. 그래서 역시 소중한 존재. 가족이든 친구든 의미는 조금씩 달라도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정원은 점차 깨달아가고 있었다. 사람이 있고 또 사랑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듣는 음악이 나오는 책이에요. 이걸 책을 읽으면서 잠깐 멈추고 음악을 듣는 것도 전 추천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영화로 나오면 참 노래 음악이 참 음악이 큰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맞아. 나왔으면 좋겠어. 이 책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뭐냐면 책에 등장하는 음악 리스트가 뒤편에 적혀 있어요. 아하. 그때 찾아서 들어보면 좋은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산울림의 그대 떠나가는 날 비가 오는가를 시작으로 뭐 카펜터스, 밥 딜런, 패티 스미스, 데이비 보이 등 훌륭한 아티스트의 아름다운 음악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 인생 음악이다. 저는 사진 작업을 할 때 주로 혼자거든요. 개인 작업을 할 때 주로 혼자인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한국어로 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들었던 음악이 있는데 정미조 선생님의 귀로라는 노래.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시카고 당시에 얼어붙은 온도와 냉기와 그런 것들이 같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비바라비다. 저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그림과 연결이 되는데 비바라비다 번역하면 인생이여 만세예요. 이 음악 제목이 사실 그림 제목이에요. 프리다 칼로의 유작이라 평가받는 작품이 비바라비다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가들 인생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 이렇게 사람 인생이 힘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화가는 참고로 생전에 외과 수술만 30번 이상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한쪽 발도 자르고 그런 인생인데도 마지막에 싱싱한 수박을 그려요. 수박을 그리고 그 수박 속에다가 비바라피다 쏘는 거야. 그러니까 수박이란 과일이 이건 해석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여리잖아. 프리다 칼로는 평생 신체에서 생명력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몸은 항상 아팠던 거야. 근데 수박은 너무 싱싱해. 근데 그러면서도 학생들도 가르치고 희망을 말했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그림을 보고서 영감받아 만든 제목이 콜드플레이의 비바라피다요. 멋있다. 제가 우리 이제 후기를 볼까요? 네. 자,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는 음악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다. 약간 음악이 들리는 것 같은 책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오디오북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북이 또 마침 나와 있죠. 그죠? 네. 밀리의 서재의 장점이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음악을 알게 되었고 정말 다양한 음악이 있음을 모든 인간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 가닿았다는 리뷰를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개인적으로 읽히는 소설이 좋은 소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오랜만에 밤을 새워서 책 한 권을 읽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닌데 마음을 묵직하게 끈다. 가끔은 화려하지 않아도 솔직 담백한 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초대한 것 같네요. 지금 이 리뷰들을 살펴보니까 4위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인데요. 별점은 4.5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삶의 비통함을 검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그려내는 작가라고 불리는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자전적 이야기를 소설로 펴내기도 했어요. 자서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소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결한 문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장이 끝나고 문단이 끝날 때마다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쓰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영감이 많이 되고, 어렵지 않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들이 많은데 목구멍부터 슬픔이 차오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깊은 이야기를 자전적으로 다룬 소설이거든요. 1935년에 헝가리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자신의 모국이었던 헝가리가 독일과 소련의 침략을 당하게 된 거예요. 19살이었던 당시에 흥미롭게도 자신의 역사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듬해에 아이의 엄마가 되는데, 아이가 1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소련의 탱크들이 부다페스트로 침략하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갓난 아이를 데리고 조국을 탈출하게 돼요. 이것이 아고다 크리스토프의 삶이기도 하지만 소설 안에서 풀어내는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 나는 읽는다. 이것은 질병과도 같다.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모든 것을 읽는다. 신문, 교재, 벽보, 길에서 주운 종이 쪼가리, 요리 조리법, 어린이 책, 인쇄된 모든 것을. 나는 4살이다. 전쟁이 막 시작됐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되거든요. 4살이 된 화자가 독서광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어떤 운명을 이런 식으로 소설에서 보여준 게 너무 좋았고, 아고타 크리스토프가 소설 안에서 어떤 인물을 등장시키냐면, 전쟁을 피해서 이주를 하는데 2개의 가방을 들고 가요. 근데 하나의 가방에는 뭐 아기 옷이나 젖병이나 뭐 기저귀 같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다른 가방에는 두껍고 무거운 사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자기 언어를 잃을 수 없다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거죠.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언어를 내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뜨겁게 계속 쥐고 있나? 왜냐면 텍스트라는 것이 이제 너무 읽을 수 있는 데가 많아져서 요즘에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작가들도 쓰는 시간 바깥에서 책이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좀 받거든요. 작가로서도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됐고,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헝가리어로 이제 시를 쓰다가 중간에 강제로 러시아어를 배우기도 하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다시 배우기로 하는, 그러니까 언어와 언어 사이에서도 계속 이주를 하고 이전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점이 제가 지나왔던 개인적인 삶이랑도 좀 맞물려서 좋은 게 있었고. 그래서 제목이 문맹이구나. 맞아요. 여러 차례 언어를 잃어버려서 문맹이 되는 경험을 작가가 하고 소설로 이제 풀어낸 것이고, 책의 후반에 쓴 작가의 문장들도 너무 좋아서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이 언어를 알지 못한다. 나는 프랑스어로 말할 때 실수를 하고 사전들의 도움을 빈번히 받아야만 프랑스어로 글을 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프랑스어 또한 적의 언어라고 부른다.
내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이유다. 이 언어가 나의 모국어를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새 언어를 들이기 위해서는 그 언어 위주로 사용을 해야만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 안에 남아있는 모국어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소실되는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저는 타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한국어로 생활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일부러 영어로 먼저 어떤 생활의 호흡을 맞추려고 하고 일부러 한국어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모국어가 내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작가가 하고 소설에 풀어주신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백수린 작가님, 백수린 소설가님께서 이 책을 번역해 주셨는데 옴기니의 말에 덧붙여 주신 말이 너무 좋습니다. 모국어와 모국의 문자 바깥에서 작가는 무력한 이방인이다. 결국 그녀는 외국어, 그러니까 그녀의 용어를 빌면 적의 언어를 배워나가며 서서히 잃었던 자아를 되찾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문맹은 독서와 서사를 사랑했던 한 여자아이가 작가가 되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비극으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한 한 인간이 언어를 배우며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인 셈이다. 약간 작가님이랑 좀 비슷하네. 그 스토리가. 네. 작가님 여기서 떠나가서 언어 네.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작가가 된 약간 그 과정이라 그래서 더 많이 와닿아서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이 남겨주신 별점은 4.5점인데 페이지 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오. 그래요? 네, 128페이지인데 저도 한두 시간 만에 그냥 쭉 읽은 것 같아요. 분량은 작지만 문장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는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읽었고 눈에 띄는 리뷰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의 가치를 아는 밀리 회원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언어와 책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힘있는 문체가 돋보여 필사하고 싶어지는 책이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태그 걸어주신 것도 되게 좋네요. 훔치고 싶은 문장이란 이런 것. 백수린 작가의 섬세한 번역. 번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네요. 네. 되게 짧고 굵은 후기가 있는데 네, 언어를 뼈처럼 생각해 본다는 것. 네, 너무 아름답네요. 3위는 별점 4.6점 유진아 작가의 빛의 위로라는 책이에요. 유진아 작가의 소설 빛의 위로는요, 네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회색지대로 표현해요. 이 회색지대에 갇힌 주인공이 지난 날을 회고하는데요. 주인공 윤술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요. 실제 자신의 몸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자신의 영혼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에 갇힌 거예요. 영혼이 회색지대에 갇혀버린 거예요.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 속에 막 사건 사고가 벌어져요. 지금 임사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현실과 회색지대를 오가면서 무기력했던 주인공의 삶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임사 체험이란 의학적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은 이 죽음 너머의 세계를, 그 경험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책에 등장하는 설정 중 상당수가 픽션인데 실존 인물이기도 했던 레이먼드 무디 박사에 대한 부분이 그의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쓰여졌다고 해요.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임사체험 경험이 있는 150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했답니다. 10가지가 있거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무려 94%. 두 번째,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80%. 그리고 세 번째, 어두운 터널이나 복도를 지났다는 사람이 무려 90%. 빛을 봤다는 사람이 90%예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회고했다는 사람이 91%. 이런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연구들을 기반으로 임사체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이 회색지대의 모습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뤄져요. 책에 재미 포인트 두 번째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기구한 사연들이 몰입감을 더해줘. 여러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반전에 반전이 있어요. 저도 막 뭐지? 그림 속 인물이 누구지? 이런 생각하면서 막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일련의 이 사건들을 막 거칠 거 아니에요. 늘 죽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주인공이 살아있음 그 자체를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포인트에 굉장히 감동이에요.
유진아 작가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에게 위로를 보내는 마음으로 쓴 소설이다. 무려 2024년 12월에 출간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완독할 확률이 무려 83%. 그냥 열면 끝까지 완독하는 거네요. 그러네요. 자, 후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죽고 싶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살고 싶었던 나에게 주는 위로다. 이런 류의 스토리, 이런 류의 이런 소설들을 읽고 나서 아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건 참 좋은 소설이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이런 소설을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네, 2위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오윤희 작가님의 영숙과 제이드입니다. 별점이 4.7점. 굉장히 높은 별점이죠. 제가 이 책을 왜 선정했는지 선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소설가이자 기자인 오윤희 작가님의 책인데요. 2024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무려 기대되는 한국 여성 작가의 등장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작가로서 한국에서 주목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한국 작가가 프랑크푸르트 좀 멀리 있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도서들이 맞아요. 쏟아지는 행사잖아요. 기대되는 한국 여성의 작가로 이렇게 와. 됐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것부터 괄목할 만한 점인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우연히 읽게 된 한 재미교포의 책에서 역사가 외면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이 이 책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2세대인 딸 제이드가 엄마 영숙의 죽음 이후 발견된 사진 한 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흥미진진하죠, 벌써부터. 그 사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진이었을까요? 엄마의 사진이었겠죠, 당연히. 예, 엄마 사진이라고 꼭 엄마 얼굴이 나온 사진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작가님 사진 작가시지만 자기 얼굴만 주구장창 찍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뭐 물건일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와 동양인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 미국인인 아빠가 아닌 이 동양 남자는 대체 누굴까요? 혹시 엄마의 첫사랑은 아닐까? 의문을 갖게 된 제이드는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추적하게 됩니다. 태생적인 이 궁금증은 누구한테나 있기는 하기 때문에. 맞아요. 다시 발견되면. 그래서 제이드의 엄마 영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속내를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말이죠. 알코올 중독에 걸핏하면 바람을 피는 아빠한테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끝까지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어가 서툴다면서 미국인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왠지 근처에 있는 한국인들과도 정을 나누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제이드는 그런 엄마의 흔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때에서 많이 감췄으니까 더 궁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기면 숨길수록 막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자,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경으로서 써낸 르포형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드의 시선을 따라서 영숙의 과거를 추적하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 기지촌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입니다. 영숙이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식모살이를 하다가 속아서 미군 기지촌에 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 영숙의 친구들이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페니실린 주사를 성병 치료 목적으로 막 무차별하게 맞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가족조차 영숙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가슴 아픈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을 외면한 여성들의 삶을 마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 삶에 의미 있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소설 속에서 이 문장이 강하게 마음을 울려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떤 이는 엄마를 타락한 여자라고 불렀고 다른 이는 엄마를 가리켜 피해자라고 했다. 하지만 내게 있어 엄마는 불친절한 운명과 용감히 싸웠던 생존자였다. 그럼 밀리서재 우리 회원분들은 영숙과 제이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출판사 서평에 있는 이 첫 번째 문장들도 너무 좋긴 하거든요. 나는 엄마가 죽은 뒤 그녀의 삶으로 건너가 보기로 결심했다. 무엇이 그 뒤에 숨겨져 있든 간에. 되게 힘있게 시작하는 문장이라 읽어보고 싶어지는. 이 시대극들이 그런 느낌이 있죠. 역사는 누군가의 이기심과 누군가의 희생으로 쓰여진다. 마음 아픈 희생을 당한 약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소재가 굉장히 좀 생소한 소재일 수 있는데 기지촌 이야기가 몰입도 최강입니다. 소설이 아닌 실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라고 써주셨네요.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녀를 이해함을 넘어 마냥 안아주게 된다. 자식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책은 네.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다, 알아볼까요? 네. 1위는 이꽃님 작가님이 써주신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입니다.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은 4.8점에 아주 높은 별점을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소년 소설이라는 장르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잘 읽어보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소설이랑 어떻게 다를까 그런 궁금증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꽃님 작가를 검색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수식어가 많더라고요.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청소년 소설계 대모, 뭐 거장, 뭐 페이지 터너, 히가시노 게이고 이런 수식어들이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에 이 책을 골라봤고요. 혹시 두 분은 어떠세요? 스스로를 수식하는 내가 불리고 싶은 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전 약간 이상주의자라고 스스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상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상하다에서 온 이상주의자군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저는 해석하는데, 수의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해요. 있으신가요? 딱히 사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지금 불리고 있는 건 그건 좋아요. 도슨트계 아이돌? 아 진짜 갑자기 화나게 웃네. 내가 아이돌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도슨트게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 책은 집이라는 공간에서 폭력을 맞닥뜨리는 청소년들이 등장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 점은 이 소설의 화자가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행운의 여신, 운명이라고 부르는 자가 화자로 등장해서 1인칭으로 소설을 나레이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어떤 이들은 나를 타이밍이나 운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운의 여신이나 운명의 장난이라 부르기도 한다. 글쎄,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인생이 마구 장난을 쳐대는데도 견디는 방법밖에 모르는 사람들. 인생에게 걷어차여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형수와 우영, 이 둘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녀석들이다.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벌써 알아차린 기가 막힌 녀석들이기 때문이다. 삶이라는 걸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삶을 운영하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이 책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재밌고요. 특이하다. 저도 이런 설정은 굉장히 생소해서 주요 인물 중에 하나는 은재인데 여자아이지만 별명이 다크나이트예요. 잘 웃지 않고 누가 말 거는 것도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로 한 인물인데 형수와 우영이라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형수와 우영은 좀 평범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을 좋아하고 그런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남고생인데 그들이 우연하게 어느 날 은재 아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면서 평범했던 아이들이 은재와 맺고 있는 관계가 굉장히 달라져요. 관계의 지형도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관계의 다이나믹이 변해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가치 판단들을 하겠죠. 처음에는 은재는 쟤는 자발적 왕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고립된 애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을 레이블링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한두 단어로 이제 수식이 안 되는 건데 개인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은재를 더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형수랑 우영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들도 서로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다른 캐릭터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소설인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은재라는 인물이 아빠에게 계속 폭력을 당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창문을 넘어서 귀가하기도 하고 창문을 넘었다고 또 아빠한테 다시 혼나기도 하고 어떤 이런 개인사에서 시작되는 서사의 진행이 되게 재밌고 이 꽃님 작가가 사람을 되게 애정하는 작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에 의해서 삶이 짓밟히고 파괴돼 온 사람이 인간 덕분에 다시 어쩌면 삶이 조금 변하겠구나 낙관해가는 그 과정이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라는 두 갈래로만 나뉘지 않고 굉장히 여러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성인 어른과의 관계 속에서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되게 흐르는 물처럼 계속 변하거든요. 관계의 성질, 특히 청소년 시기에 우리의 모습에 이입을 하면서 좀 읽어서 저는 되게 제 청소년기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대답할 것이다. 어떤 이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거고 어떤 이는 내 인생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느냐고 물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그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고개를 젓고 헛소리 말라며 코웃음을 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토록 간단한 것이 인생의 비밀이다. 관심을 가질 것. 너무 쉬워서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좋은 문장이에요.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이 소설이 청소년 소설이지만 40대 여성이 가장 많이 읽으셨다는 게 또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자신의 아들과 딸들과 연결되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이 읽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가독성이 되게 좋아서 어른들이 읽기에도 참 괜찮은 소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도 완독률이 높네요. 완독할 확률이 80%입니다. 와. 제일 먼저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하세요? 다들 읽으셔야죠. 약간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읽어야 할 책입니다. 아이들의 성숙함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나는 형수이고 싶고 지영이고 싶고 반장이고 싶다. 새 인물에 다 이입하면서 소설을 읽어주신 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6권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촉촉해지셨나요? 촉촉합니다. 촉촉하고 마음은 촉촉한데 얼굴은 웃고 있다. 도슨트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진짜 읽고 싶어졌고 네네. 울컥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권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 토크편에서는 한 권씩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크편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예.